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얼어붙은 12월의 어느 저녁, 박민우는 낡은 정비소에 육중한 철문을 닫았다. 끼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해질녘 서울 변두리의 스산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기름때와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 위로 두툼한 패딩 점퍼를 걸쳤지만 살을 내는 겨울바람은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다. 하늘은 이미 짙은 먹구름에 뒤덮여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칼바람은 앙상한 가로수 가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민우는 주머니에 깊숙이 손을 찔러 넣고 희뿌연 입김을 뱉어냈다. 또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그의 정비소는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재개발이라는 단어조차 비껴간 듯한 낡은 동네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젊은 시절 야심차게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시작했던 정비소였지만 이제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주변의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신식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의 낡은 정비소를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간간히 찾아오는 손님이라고는 녹슨 트럭을 몰고 오는 인근 농부들이나 폐차 직전에 고물차를 끌고 와 푼돈의 수리를 맡기는 노인들이 전부였다. 오늘도 민우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기름때 묻은 자동차 부품들과 씨름했다. 고된 하루였다. 저녁은 또다시 차가운 뒷방에서 컵라면으로 때우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을 자장가 삼아 잠들어야 할 것이다. 외로움은 그의 오랜 친구였다. 아내와 사별하고 유일한 아들마저 사고로 잃은 후 그의 삶은 무채색으로 변해버렸다. 웃음도 눈물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그런 건조한 나날들이었다. 정비소 문에 자물쇠를 채우려던 순간 민우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혹은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분명 사람의 소리였다. 가늘고 애처로운 흐느낌, 마치 얼어붙은 대기를 뚫고 그의 귓가에 와닿는 듯 했다. 민우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정비소 옆 폐타이어와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어두컴컴한 공터 쪽에서 들려왔다. 누구시오? 낮고 잠긴 목소리로 그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흐느낌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호기심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시간에 이런 외진 곳에 누가 있는 걸까? 그는 작업하러 단단하게 다져진 눈길을 밟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겨우 미치는 공터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잔뜩 쌓인 폐타이어 더미와 버려진 드럼통, 그리고 앙상한 잡초들 뿐이었다. 그때 부러진 차축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정비소 벽돌담에 기대어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 짙은 어둠 속에서 간신히 윤곽만 알아볼 수 있었다. 거기 누구 있어? 민우는 다시 한번 물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앳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몸집에 비해 턱없이 커 보이는 낡은 외투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여자는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민우는 망설였다. 그는 타인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꺼렸다. 인생은 그에게 그런 친절이 종종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밤, 어둠 속에서 홀로 떨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오래전
자신이 느꼈던 절망과 무력감이 떠올랐기 때문일까? 저기, 괜찮소?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여자는 화들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커다란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짐승 같았다. 그녀는 품에 안은 것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민우를 응시했다. 민우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해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괜찮소?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오.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여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다. 그리고 다시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참으려는 듯 아래 십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민우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날이 많이 춥소. 이러다 큰일 나겠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우는 그녀가 곧 도망이라도 칠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자의 외투 아래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는 것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민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혹시 다치기라도 한 거요?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여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외투 아래의 움직임은 이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다. 그리고 뒤이어 여자의 흐느낌과는 다른 가늘고 여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아가씨 지금 그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천천히 외투를 움켜쥔 손의 힘을 풀었다. 그리고 민우는 보았다. 낡고해진 담요에 쌓인 채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것은 갓 태어난 듯한 작은 아기였다. 아기의 작은 주먹은 추위 속에서 힘없이 허공을 휘저었고 창백한 얼굴은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져 있었다. 한순간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년 전 가슴에 묻었던 기억들, 다른 아기에 대한 기억, 다른 쓰라린 겨울의 기억들이 잔인한 힘으로 되살아났다. 그는 굳게 턱을 다물고 그 기억들을 애써 밀어냈다. 지금은 과거의 아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다. 애가 며칠 안 됐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진 채 흘러나왔다. 눈물이 쉴 새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민우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에 집중하려 애썼다. 이들을 이대로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인생이 그에게 아무리 냉혹함과 자기 방어를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갓난아기를 추위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다. 이리 오시오. 그는 투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여자에게 건넸다. 우선 안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여자는 망설였다. 어쩌면 이것 또한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눈빛에 어렸다. 하지만 민우가 자신의 점퍼를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자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여자를 부축해 정비소 안으로 이끌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으로부터 최대한 그들을 보호하려 애쓰면서 기름 냄새와 찬 공기가 뒤섞인 정비소 내부는 결코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칼바람을 피할 수는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등 하나가 희미한 빛을 뿌리며 작업대와 타이어 덤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우는 구석에 쌓아둔 박스에서 낡았지만 깨끗한 군용 담요 한 장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
여기 앉으시오. 우선 몸부터 좀 녹이시오. 여자는 조심스럽게 담요 위에 자리를 잡았다. 여전히 아기를 생명줄처럼 꼭 끌어안은 채였다. 민우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추위와 밀려드는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두 손을 비볐다. 이름이 뭐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율, 김소율이에요. 그리고는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다. 그리고 이 아이는 희망이에요. 희망? 민우는 담요 밖으로 살짝 드러난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이 그의 가슴 깊은 곳,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수년간의 외로움과 후회 아래 묻혀있던 완고한 불씨 하나가 불확실하게 깜빡이는 듯했다. 희망이라. 그는 소율을 보았다. 두렵고 연약해 보이지만 난파선의 선원이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듯 필사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낡은 정비소에 오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아주 어쩌면 운명은 박민우라는 이름의 늙은 정비공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준비해두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파도를 애써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선 난방부터 해야겠소.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찾아봅시다. 그가 정비소 안을 부산하게 움직이며 난방기를 찾고 비상식량으로 놓아두었던 컵라면을 꺼내는 동안 민우는 소율과 희망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낡은 담요 아래 함께 웅크린 두 사람의 모습. 겨울바람이 정비소 벽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민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희미하지만 희망과 닮아 있었다. 정비소 구석에 놓인 낡은 석유난로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침내 미약한 온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민우는 난로의 화력을 조심스럽게 조절했다. 그의 손놀림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몸에 밴 정비공의 섬세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갖 질문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젊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 추운 겨울밤에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까? 그리고 당장 자신의 앞가림도 힘겨운 처지에 과연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는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낡은 보온병을 집어들었다. 아침에 마시다 남은 커피가 조금 들어있었다.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찬장에서 제각각인 머그잔 2개를 꺼내 커피를 따랐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가 내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것이었다. 소율은 여전히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담요 위에 웅크리고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민우의 행동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기를 감싸 안은 팔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모성애가 느껴졌다. 민우는 소율의 옆에 조심스럽게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변변치 않지만 우선 몸이라도 좀 녹이시오. 소율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잠시 민우는 그녀가 두려움 때문에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머그잔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뒤집어 놓은 상자 위에 걸터 앉았다. 그는 자신의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피어오르는 김이 얼어붙은 손가락의 감각을 녹여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동안 정비소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간간이 석유난로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뒤척이는 작은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갈랐다. 민우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미지근한 커피를 홀짝이며 소율이 희망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작고 연약한 생명체로 축소된 듯한 모습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소율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민우는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손에 든 머그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냥 계속 걸었어요. 민우는 조금 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어디서 온 거요? 서울에서.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랬었죠. 씁쓸한 미소가 희미하게 그녀의 입술을 스쳐 지나갔다. 지금은 아니에요.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특히 한겨울의 갓난아기를 데리고 걸어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행이었을 것이다. 가족은 있어. 그의 물음에 소율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날카롭고 어딘가 경련이 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젠 없어요. 민우는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깊은 상실감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아기 아버지는?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우는 후회했다. 소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사람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 사람 가족들은 제가 실수라고 했어요. 제가 실수라고. 민우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인생에서 이기심과 잔인함을 충분히 보아왔기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어린 소녀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예상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상자 위에서 몸을 움직이며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답답함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 사람들 틀렸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친 친절함이 묻어났다. 소율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 말 알아듣겠어. 민우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저기 있는 작은 아가씨, 그 애는 실수가 아니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한동안 소율은 그저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더니 그녀의 아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민우는 시선을 돌렸다. 그녀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희망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아이가 참 예쁘구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소율은 작고 불안정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작은 바람에도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웃음이었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희망이는 제 전부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는 그 말을 이해했다. 석유난로가 다시 한번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기름때 묻은 벽 위로 흔들리는 그림자를 들이우며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낡은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만들어낸 작은 온기의 공간은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언제라도 다시 차가운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버릴 것처럼 민우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며칠 동안 깎지 못한 수염이 까끌까끌하게 느껴졌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변변찮은 곳이지만 그래도 길바닥보다는 나을 거요. 소율은 망설였다. 어수선한 정비소 내부를 둘러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가진 돈도 없는데. 그녀는 마치 민우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렵다는 듯 빠르게 말했다. 민우는 손을 저어 그 말을 가로막았다. 돈 같은 건 필요 없소. 내 생각엔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이 낡은 정비소도 사람 온기가 좀 필요했거든. 그 말에 소율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다. 수줍지만 진심이 담긴. 그리고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수년 동안 자신을 옥죄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해진 팔다리를 풀며 기지개를 켰다. 뒷방에 담요가 몇 장 더 있을 거요. 가져다 줄 테니 그냥 편히 쉬시오. 여기선 안전할 테니. 그가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뒷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민우는 길고 안정적인 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젠장, 당장 먹여 살릴 입이 둘이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겨울을 버텨낼 수 있을지도 막막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는 그들에게 이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약간의 따뜻함, 약간의 안전,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희망의 시작을. 밤이 깊어갈수록 정비소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석유난로의 온기와 세 사람의 천이 뒤섞여 묘한 아늑함을 만들어냈다. 민우는 작업대 근처에 놓인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소율과 희망이는 그가 내어준 담요 위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희망이의 고른 숨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 작은 숨소리가 민우의 텅 빈 가슴에 낯선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아주 미세한 기쁨을 동반하는 감정이었다. 그는 소율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 두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메마른 삶의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작은 생명과 그 어미를 그는 지켜주고 싶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그의 삶에 다시금 온기를 불어넣는 작지만 분명한 고동이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던 민우는 익숙한 냉기에 잠이 깼다. 간밤에 켜두었던 석유난로는 기름이 다 떨어졌는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뻣뻣한 몸을 일으켜 작업대 근처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외투를 걸쳤다. 등과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다.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비소 안쪽을 살폈다. 소율은 여전히 희망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낡은 군용 담요 위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밤사이 희망이의 작은 주먹이 담요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애처로워 보였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잠시였지만 기름때 묻은 이 낡은 정비소가
그렇게 춥거나 텅 비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소율과 희망이가 깨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 없이 움직였다. 뒷방 선반 구석에는 오래전에 사두었던 휴대용 가스버너와 작은 코펠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언제 쓰일까 싶어 방치해두었던 물건들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것들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역시나 비상용으로 보관해두었던 생수 한 통과 분유 한 통을 찾아냈다. 그가 왜 아직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굳이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무의식 한구석에서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가 코펠에 물을 담아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파르르 타올랐다.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소율이 부스스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우는 그녀 옆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괜찮소. 좀 더 자도 되는데. 소율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희망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다. 우선 아기부터 좀 먹입시다. 따뜻한 물을 좀 끓였소. 그는 조심스럽게 분유를 타서 젖병에 담았다. 젖병 역시 오래전에 아들을 키울 때 쓰던 것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가 일하는 동안 소율의 시선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심스럽고 불확실하지만 어딘가 아주 연약한 종류의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다. 물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적당히 식었을 때 민우는 다시 소율 옆에 무릎을 꿇고 젖병을 건넸다. 내가 먹여도 되겠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희망이를 살짝 움직여 민우에게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고는 떨리는 손으로 젖병을 받아들었다. 아기는 거의 반사적으로 젖꼭지를 물고 열심히 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외투 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희망이가.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민우는 목구멍에서 느껴지는 딱딱한 응어리를 애써 삼켰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소율은 고개를 저었다. 깊은 절망감이 그녀가 쌓아 올리려 했던 어떤 방어벽도 허물어뜨리는 듯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목소리가 위태롭게 떨렸다. 제가 희망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너무나 가냘팠고 그 위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다. 1년 중 가장 추운 밤을 넘겼어. 당신 딸을 살려냈잖소. 그가 말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오. 소율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말을 저울질하듯. 그러고는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는 젖병을 다 비우고 만족스러운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율은 조심스럽게 희망이를 어깨에 기대어 안고 천천히 등을 두드려 트림을 시켰다. 그 모습은 서툴렀지만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기억과 후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희망에 가까운 무언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기 이름이 희망이라고 했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숨결과 같았다. 민우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비소 안을 둘러보았다. 기름때 묻은 벽, 어수선한 작업대, 먼지 쌓인 부품들, 그의 삶에 잊힌 구석구석. 어쩌면 그는 생각했다. 그들 모두 같은 것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고. 희망이라 좋은 이름이오. 그 애한테 잘 어울리는구려. 그가 거칠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말에 소율이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다. 수줍지만 따뜻함이 담긴. 그 미소는 민우의 숨이 멎을 정도로 그녀의 지친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오직 희망이가 잠결에내는 작은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민우는 타이어 더미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새 쌓인 피로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기를 돌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 젊은 여자와 그녀의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낡은 정비소는 그 자신 하나 건사하기에도 벅찼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소율과 희망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잠시 잊히는 듯했다. 그는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어쩌면 앞으로도 결코. 그들은 그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역시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저기 변변찮은 곳이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머물러도 괜찮소. 소율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고급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따뜻할 거요. 그리고 혹시 정비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나야 고맙지. 그 말에 소율이 작게 웃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하지만 어딘가 안도감이 섞인 웃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민우도 마주 웃었다. 노력하는 거, 그거면 충분하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때 희망이가 작은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다.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였다. 소율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희망이를 부드럽게 민우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움직였다. 말없이 아기를 그에게 건네는 듯한 몸짓이었다. 민우의 크고 투박한, 기름때 묻은 손이 아기의 작은 주먹을 스쳤다. 희망이의 작은 손가락들이 본능적으로 그의 손가락 하나를 꼭 움켜쥐었다. 민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작은 접촉이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아주 오래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각이었다. 소율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희망이가 아저씨를 좋아하나 봐요. 그녀가 말했다. 민우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침을 삼켰다. 그런가? 그가 속삭였다. 나도 이 녀석이 좋은데. 밖에서는 새벽빛이 더욱 강해지며 밤의 어둠을 서서히 몰아내고 있었다. 정비소 안에서는 연약하지만 강렬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기작, 어쩌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아직은 거칠고 불확실하지만 진짜인 무언가. 그리고 때로는
민우는 생각했다. 진짜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그날 아침 낡은 정비소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아기가 가져온 아주 작은 기적이었다. 시간은 더디지만 꾸준히 흘러 소율과 희망이가 민우의 정비소에 머무른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워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일상의 리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민우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정비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의 곁에는 작은 온기를 나누는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었다. 소율은 민우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 일찍 눈을 떴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민우의 눈치만 살피던 그녀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름때 묻은 정비소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어지럽게 널려있던 공구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민우가 수십 년 동안 방치해두었던 낡은 금전 등록기 사용법을 익혀 어설프지만 손님들의 계산을 돕기도 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수록 삭막했던 정비소는 아주 조금씩 사람 사는 공간의 모습을 갖춰갔다. 희망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민우가 낡은 옷 상자를 이용해 만들어준 임시 아기 침대에서 보냈다. 담요 몇 장을 두툼하게 깔고 민우의 오래된 스웨터를 덮어 만든 그곳은 제법 아늑했다. 희망이는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울지 않았다. 때때로 만족스러운 듯 작은 소리로 온가리를 하거나 허공에 작은 주먹을 휘젓는 것이 전부였다. 그 작은 생명체의 존재는 기름 냄새와 쇳소리만 가득했던 정비소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드러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작업 중간중간 희망이의 모습을 살피곤 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가 그의 메마른 감정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했다. 변화는 정비소 내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민우의 정비소를 드나드는 오랜 단골 손님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평생 혼자일 것 같았던 박민우 정비사 곁에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작은 동네에서 그리 오래가지 않아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조심스러운 수군거림이 전부였다. 어떤 이는 민우에게 숨겨둔 딸이라도 있었던 것이냐며 농담을 건넸고 또 어떤 이는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민우는 그런 시선과 질문들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소율 역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우가 낡은 현대 트럭의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정비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 씨, 안에 있어. 목소리의 주인은 길 건너편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 여사였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동네의 온갖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참견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동네의 정보통이자 때로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어쩐 일이시오, 김 여사님. 아침부터. 민우는 기름 묻은 손을 작업복에 쓱쓱 닦으며 그녀를 맞았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정비소 안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카운터 뒤에서 스파크 플러그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 소율과 그 옆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희망이에게 잠시 머물렀다. 새 식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한번 와봤지. 이게 다 누구여? 김 여사의 말투는 직설적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구석이 있었다.
민우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사정이 좀 있어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요. 김 여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율과 희망이에게 다가갔다. 소율은 긴장한 듯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판단이나 가십거리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이를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예뻐라.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 민우 씨네. 그러고는 자신이 들고 온 커다란 장바구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그것은 갓 짜낸 듯한 따뜻한 우유 한 병과 갓 구운 빵 몇 조각. 그리고 손수 뜨개질한 듯한 작은 아기 모자였다. 내가 직접 짠 모자야. 날이 추운데 이 얇은 담요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김 여사는 부드럽게 희망이의 작은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었다. 소율의 입이 놀라움으로 살짝 벌어졌다. 잠시 그녀는 또다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김 여사는 소율의 어깨를 툭툭 치며 활기차게 말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아기들은 다 우리 동네 아기들이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이 할미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 소율은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갑자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애써 침을 삼켰다. 김 여사가 다시 가게로 돌아가면서 그녀는 민우를 향해 어깨 너머로 윙크를 던졌다. 잘했어. 박민우, 아주 잘했어. 민우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며 그녀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 여사의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인근 밭에서 농사를 짓는 정씨 아저씨가 찾아와서는 애 키우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라며 무심하게 삶은 계란 한 꾸러미와 쌀 한 말을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 갔다. 그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투박한 손길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옆집 세탁소 아주머니는 아기 옷까지 몇 벌을 삶아다 주었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는 희망이가 가지고 놀라며 작은 딸랑이를 건네주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고 그들이 내민 것들은 값비싼 물건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친절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소율은 이런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의 삶에서 누군가 대가 없이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주저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세상이 온통 차갑고 냉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민우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친절에 일일이 감사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소율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았고 희망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았다. 그의 낡은 정비소는 더 이상 그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새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어 추운 겨울을 함께 나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정비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민우는 소율과 함께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에 냄비를 올려 저녁을 준비했다. 메뉴는 며칠 전 정씨 아저씨가 가져다 준 쌀로 지은 밥과 김 여사가 준 김치, 그리고 냉장고 구석에 있던 계란으로 만든 간소한 식사였다.
희망이는 민우가 만들어준 아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낡은 작업대 위에 신문지를 깔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정비소 안에는 밥 익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온기가 감돌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들의 작은 공간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막아줄 것처럼 아늑하게 느껴졌다. 민우는 소율이 희망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이라는 것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태롭지만 그들 셋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하지만 강한 예감이 들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달력은 1월을 가리키고 있었다. 매서운 한파가 작은 마을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박민우의 낡은 정비소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감돌았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밥 냄새가 풍기고 작은 아기의 옹알이가 끊이지 않았다. 소율은 이제 제법 정비소 일에 익숙해져 민우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냈고 희망이는 하루가 다르게 포동포동 살이 오르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민우는 이따금 자신이 정말로 이 두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믿기지 않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으로 얼룩졌던 그의 삶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맑지만 차가운 겨울날 오후였다. 민우는 낡은 기아 트럭의 카뷰레터를 조정하고 있었고 소율은 카운터 뒤에서 희망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 정비소 안에는 희망이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소율의 다정한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때 정비소 앞 도로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낡고 허름한 동네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들고 있던 스패너를 내려놓고 기름 묻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채서 내렸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의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 번뜩였다. 민우는 그를 알지 못했지만 한눈에도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돈, 권력, 그리고 오만함, 그런 것들이 그의 온몸에서 풍겨 나왔다. 카운터 뒤에 있던 소율도 그 남자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리는 것을 민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유식 그릇을 내려놓고 요람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희망이를 품에 안았다. 남자는 노크도 없이 정비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값비싼 향수 냄새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경멸감이 어린 시선으로 정비소 내부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소율에게 고정되었다. 여기 있었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소율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줄 마지막 버팀목이라도 되는 것처럼 카운터를 움켜쥐었다. 민우는 앞으로 나섰다. 자신도 모르게 소율과 남자 사이에 끼어드는 모양새가 되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남자는 민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신에게 볼일 온 것 아니오.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저 아이를 데리러 왔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소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때 소율의 입에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아버님. 민우는 그 이름의 무게가 돌덩이처럼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님. 그렇다면 저 남자는 희망이의 외할아버지, 소율을 내쫓고 아이를 부정했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인가? 민우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강재. 희망이의 외할아버지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따뜻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 아들놈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더군. 하지만 우리는 그 실수가 우리 가문의 명예에 더 이상 흠집을 내는 것을 원치 않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예의와 함께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민우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옆구리에서 주먹을 쥐었다. 요람에 있던 희망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작고 불안한 소리를 냈다. 강재의 시선이 잠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소율에게 돌아왔다. 너는 나와 함께 가야겠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마치 명령을 내리듯 우리는 너를 위해 적절한 거처를 마련해 두었다. 의료 지원은 물론이고 매달 충분한 생활비도 지급할 것이다. 그 대가로 너는 아이의 완전한 양육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소율은 서 있는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민우는 그녀가 쓰러질까봐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떨리는 온몸에는 불신과 절망이 가득했다. 아이를 포기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인 듯했다. 강재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다. 거만하고 잔인한 미소였다. 너는 충분히 보상받게 될 것이다. 아주 공정하게. 그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민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보시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소율 씨는 물건이 아니오. 사람이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정비소 안에 울려 퍼졌다. 강재는 이제야 그의 시선을 민우에게로 돌렸다. 그의 눈빛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평가하고 계산하는 듯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묻어났다. 민우는 턱을 치켜들었다. 신경 쓰는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순간 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위협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그러더니 강재는 픽 하는 소리와 함께 코웃음을 치며 온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주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가 소율에게 말했다.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는 날카로운 손목 스냅으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카운터 위에 던졌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비소를 걸어 나갔다. 육중한 세단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뒤를 따랐고 잠시 후 검은색 세단은 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정비소 안에는 차가운 강철 냄새와 오만함의 잔향만이 남아있었다. 정비소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소율은 마치 그것이 불이라도 붙을 것처럼 카운터 위에 놓인 봉투를 멍하니 응시했다.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방을 가로질러 다가가 부드럽게 그 봉투를 집어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잊어버리시오. 우리는 팔 물건 같은 건 없으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율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망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강력해요. 그들은 희망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민우는 손을 뻗었다가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을 올렸다. 그들이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싸움 없이는 그렇게 되지 못할 거요. 소율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어쩌면 힘이나 확신 같은 것을. 그녀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아주 조금이나마 고개를 들게 했고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게 했다. 희망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도 굳은 결심이 어렸다. 조쏘,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요. 함께. 희망이가 또다시 부드러운 소리를 냈고 소율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들어 품에 안았다. 아기를 가까이 끌어안고 그녀는 희망이의 입에 입술을 대고 민우가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소율의 눈에서 맹세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 자신만의 맹세를 했다.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그리고 민우는 그 폭풍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그는 소율과 희망,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어둠 사이에 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 싸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어떤 것들은 모든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박민우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꺼이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이강재가 남기고 간 두툼한 봉투는 마치 장전된 총처럼 서랍 안에 놓여 있었다. 민우는 카운터를 지나칠 때마다 그 불길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주변 공기마저 오염시키는 듯한 침묵하고 무거운 압박감이었다. 소율은 그 봉투가 들어있는 서랍 쪽으로는 시선조차 두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미 깨끗한 카운터를 몇 번이고 다시 닫고 공구 상자를 몇 번이나 재정리하고 작은 부품 창고의 선반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어떻게든 손을 바쁘게 움직여 마음속의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보였다. 민우는 그녀를 다그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내린 결정이 평생 동안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묵묵한 지지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대신 그는 다음 며칠 동안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정말로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소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그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희망이를 위한 길인지 깨달을 시간을. 희망이는 정비소 구석, 석유난로 옆 임시 요람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온가리를 하거나 꾸르륵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존재는 거대한 정비소를 겨울의 추위나 강제의 위협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일종의 완고하고 빛나는 따뜻함으로 채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소율이 때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한 손은 언제나처럼 보호하듯 희망이의 작은 몸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유혹은 실제했다. 보장된 지붕 아래에서의 삶, 희망이를 위한 안정적인 의료 지원, 얼어붙는 낡은 정비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 아기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것이 희망이가 굶주림이나 추위를 모르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민우는 훨씬 덜 고귀한 이유로 좋은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강제의 노골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두렵게 만들었다. 강제가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민우는 정비소 뒷문 계단에 홀로 앉아있는 소유를 발견했다. 하늘은 머리 위에서 멍든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차가운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그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채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그것이 자신을 물기라도 할 것처럼 봉투의 가장자리를 초조하게 매만지고 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낡은 작업화가 마른 눈이 쌓인 바닥 위에서 뽀드득 소리를 냈다. 같이 있어도 되겠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그녀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차가운 냉기가 그의 청바지를 통해 빠르게 스며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한동안 그들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마을 가장자리에 앙상한 나무들 사이를 휘감아 도는 바람소리만이 그들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했다. 마침내 소율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아주 작고 가라앉아 있었다. 때때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끔찍하고 외롭고 두렵게 느껴진다고.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을 응시했다. 현명한 분이셨구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율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계속 생각해요.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희망이에게 더 좋고 더 안전한 미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민우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며 그의 말을 신중하게 골랐다. 당신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오. 소율은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 희망이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속삭였다. 민우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이 전부라고, 그것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그에게 때때로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끈기와 완고함, 그리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 당신과 함께 설 의향이 있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봉투를 감싸고 있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더 이상은.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율은 한동안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의도적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정비소 벽 옆에 놓인 낡은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2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봉투를 그 안에 떨어뜨렸다. 봉투가 쓰레기통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우는 그녀가 마치 의심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문질러 없애려는 것처럼 청바지에 손을 닦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어깨는 펴져 있었고 턱은 단호하게 들려 있었다. 저는 희망이를 선택해요. 그녀가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언제나, 매번이요. 민우는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부심이었고 안도감이었으며 경외감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떤 주저함도 없이 소율은 그녀의 작고 여린 손을 그의 투박한 손 위에 올려놓았고 그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듯한 힘을 주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오. 그가 말했다. 소율이 미소 지었다. 진짜 찬란한 미소였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아저씨도요. 그녀가 말했다. 함께. 그들은 희망이가 잠에서 깨어나 작은 소리로 옹가리하는 정비소 안으로 돌아갔다. 희망이의 작은 입술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그날 밤늦게 민우가 휴대용 가스버너 옆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도 희망을 가져볼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정말로 진짜 희망을 수년 동안 그가 그저 막연하게 매달려왔던 조심스럽고 단념에 가까웠던 그런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에 근거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려진 용감한 선택에 근거한 훨씬 더 완전하고 풍부한 무언가였다. 그는 소율이 희망이를 요람해 다시 눕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공기를 거의 스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자장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민우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그 순간의 따뜻함이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딘가에서 이강재는 아마도 이미 그의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민우는 그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바깥 세상은 기다릴 수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은 서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들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폭풍은 그들의 작은 평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예고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회색빛이었고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에 대한 예보가 흘러나왔다. 민우는 정비소에 낡은 창문 틈을 막고 석유난로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며 다가올 추위에 대비했다. 소율 역시 희망이가 덮을 담요를 몇 겹이나 더 준비하고 뜨개질로 작은 양말을 만들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에는 위태로운 평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들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폭풍은 마치 예고된 재앙처럼 무자비한 기세로 작은 마을을 덮쳤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던 눈발이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지더니 이내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맹렬한 눈보라로 변했다. 바람은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좁은 골목길을 휩쓸었고 하룻밤 사이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다. 민우는 낡은 정비소에 덜컹거리는 창문 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석유난로에 불꽃을 키웠다. 하지만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폭풍 앞에서는 그 어떤 대비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정비소 안은 금세 냉기로 가득 찼고 낡은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소율은 희망이를 품에 꼭 안고 그들이 가진 모든 담요를 동원해 아기를 감쌌다. 그녀는 끊임없이 희망이의 작은 이마를 쓸어내리며 마치 자신의 천으로라도 아이를 따뜻하게 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아이를 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정비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정인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유일한 빛이라고는 흔들리는 석유난로의 불빛과 민우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낡은 손전등뿐이었다. 그들은 겹겹이 옷을 껴입고 희망이를 가운데 둔 채 서로에게 최대한 몸을 밀착시켜 추위를 견뎠다. 괜찮을 거요. 이보다 더한 일도 겪어봤잖소. 민우는 애써 태어난 척 소유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혹독한 겨울에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자정이 지날 무렵 희망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작고 막힌 소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침 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거칠어졌다. 소율은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속삭였지만 희망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듯했다. 아이의 작은 뺨이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는 소율의 떨리는 손가락 아래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민우가 희망이의 작은 손을 만졌을 때 그는 열의 명백한 온기를 느꼈다. 공포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민우 아저씨, 희망이가 불덩이 같아요. 소율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민우는 선반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은 응급처치 상자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뒤적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해열제나 아기용 약품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거주 몇 장과 소독약, 그리고 반창고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정비소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병원은 7km나 떨어져 있었다. 이 끔찍한 눈보라 속에서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리였다. 그의 낡은 트럭이 이 눈길을 헤치고 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고 설령 간다 해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만약 도로가 폐쇄되었거나 병원의 전력마저 끊어졌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희망이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소율은 아이를 앞뒤로 흔들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그랬어야 했는데 그녀가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후회와 자책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아니요, 민우가 격렬하게 말했다. 그는 소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는 희망이를 도울 거요. 내 말 알아듣겠소. 우리는 희망이를 위해 싸울 거란 말이오. 소율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크고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 그의 말을 생명줄처럼 붙잡았다. 민우는 결정을 내렸다. 가장 안전한 선택도, 심지어 가장 현명한 선택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희망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벽에 걸린 열쇠 꾸러미에서 트럭 열쇠를 집어들고 두꺼운 외투를 걸치며 소율에게 돌아섰다. 희망이를 병원에 데려갈 거요. 최대한 따뜻하게 싸시오. 소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이를 담요와 스웨터로 겹겹이 감싸 안았다. 아기는 따뜻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부드럽고 떨리는 작은 뭉치가 되었다. 민우는 희망이를 자신의 팔에 안았다.
아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너무나 가벼워서 그의 마음이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율도 자신의 외투를 챙겨 입고 그의 뒤를 따랐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들이 눈볼에 맞서 정비소 문을 열었을 때 바깥 세상은 눈이 멀 정도로 하얀 지옥이었다. 하얀색 눈송이들이 모든 방향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바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포효하며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들의 살을 애는 듯했다. 민우는 자신의 몸으로 희망이를 최대한 가리며 눈 속에 파묻힌 트럭까지 힘겹게 길을 헤쳐나갔다. 소율이 그의 옆에서 비틀거리며 그를 따랐다. 엔진을 거는데 3번의 시도가 필요했다. 마침내 낡은 엔진이 생명의 기미를 보이자 민우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트럭을 기어에 넣고 간신히 보이는 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다. 타이어가 눈길 위에서 위태롭게 미끄러졌다. 마을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다. 모든 익숙한 풍경들이 하얀 눈 아래 파묻혀 있었다. 가시성은 불과 몇 미터 앞을 넘지 못했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맹렬한 눈볼에 삼켜지는 듯했다. 민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도록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소율을 위해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희망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시오. 아이를 깨어있게 해야 하오. 그가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소율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자장가의 조각들을 부서진 음정으로 노래했다. 어떻게든 희망이를 그들에게 묶어두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몇 분이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 입구에 희미한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끝없는 하얀색 절망 속에 나타난 한 줄기 신호탄이었다. 민우는 트럭을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몰아넣고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주차 상태로 기어를 바꿨다. 그는 뛰쳐나갔다. 희망이는 그의 가슴에 안겨 있었고 소율은 바로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눈과 절망의 분출과 함께 응급실 문을 통과했다. 간호사들이 즉시 그들에게 달려와 민우의 팔에서 희망이를 받아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이를 안쪽 처치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갑자기 민우와 소율은 너무나 밝고 살균된 대기실에 단둘이 남겨졌다. 그들의 손은 비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소율은 양손으로 민우의 외투 자락을 움켜쥐었다. 만약 너무 늦으면 어떡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민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떨리는 몸을 그의 품에 안고 마치 자신의 온기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힘껏 껴안았다. 늦지 않았어.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어. 그가 격렬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바람과 필사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희망이는 강한 아이요. 당신 딸이니까 당신처럼. 그들은 그 순간 그렇게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삶의 풍패 상처 입은 두 영혼. 하지만 여전히 서 있었고 여전히 부서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저 살균된 하얀 벽 너머에서 그들의 작은 기적이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은 거의 신성모독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낮은 소리를 내며 깜빡였고 자판기가 가끔씩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딘가 이중문 너머에서는 생명과 죽음이 속삭이는 긴급함 속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었다. 민우는 바닥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
낡은 리놀륨 바닥이 그의 낡은 부츠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몇 분마다 그의 눈은 간호사 스테이션을 향해 움직였다. 누군가 아무나 소식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율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그녀의 팔은 마치 자신을 함께 붙들고 있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자신의 몸통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공허했지만 그녀의 턱은 굳은 결심으로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다. 민우는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작은 희망이를 붙잡고 있는 감염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랐다. 맨손으로 그것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랐다.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몇 분이 지나고 그리고 1시간, 어쩌면 2시간이 지났다. 시간은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두려움에 얇게 늘어났다. 마침내 이중문이 열렸다. 작은 만화 캐릭터들로 패턴이 그려진 수술복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나타났다. 그 패턴은 이 순간에 터무니없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희망이 보호자분,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민우와 소율은 의자가 뒤에서 달가닥거릴 정도로 빠르게 일어섰다. 아이는 안정됐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열도 내리고 있고요. 아주 강인한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율은 온몸이 흔들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우는 그녀가 쓰러지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밤새 아이를 관찰하기 위해 입원시킬 거예요. 수액을 맞고 호흡 상태도 계속 확인할 거고요. 곧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보호자분들이 오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소율은 민우의 가슴에 기댄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을 할 기운도 없는 듯했다. 민우는 그녀를 더욱 꽉 안았다. 그들 중 누구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부드러운 위로의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희망이가 괜찮을 것이었다.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다. 모니터와 수액줄로 둘러싸인 작고 살균된 병원 침대에 희망이를 눕힌 후 민우는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왔다. 폭풍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무거운 눈이 여전히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세상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이상하리만큼 순수하고 고요해 보였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한 풍경이었다. 민우는 차가운 금속 난간에 기대어 서서 긴 한숨을 얼어붙은 밤 공기 속으로 내뿜었다. 그는 소율이 버렸던 봉투에 대해, 그들이 내렸던 어려운 선택들에 대해, 그리고 흉터를 남기는 종류의 선택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잠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 그의 손이 주머니 깊숙이 들어가 있을 때 그는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 있었구먼. 이 고집불통 영감탱이야. 민우는 돌아섰다. 그것은 김 여사였다. 그녀는 마치 결연한 의지를 다진 눈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대한 방한복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 옆에는 정씨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의 낡은 농부 모자는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정비소에서, 식당에서, 식료품점에서 보았던 익숙한 얼굴들이 반쯤 보였다. 민우가 수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의지해 본 적은 없었던 마을 사람들이었다. 다들 여긴 어쩐 일이시오? 민우는 놀라서 물었다.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이 마을에서 귀 밝은 사람이 자네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나. 소문은 뜨개질 모임의 수다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야. 정씨 아저씨는 민우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올렸다. 병원이 전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원소방대에 백업 발전기를 요청해놨네. 오는 길에 보니 우리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들 한마음으로 달려왔지. 민우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그의 손에 보온병을 밀어 넣었다. 따뜻한 코코아야, 자네 지금 그게 필요해 보여서. 그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민우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의 발치에는 물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다. 기저귀, 아기 옷, 음식, 누군가는 심지어 손으로 짠 작은 담요까지 가져왔다. 우리가 뭐 부자라서 이러는 건 아니야. 정씨 아저씨가 턱을 긁적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음과 두 손이 있고 그것도 뭔가에 쓰일 때가 있겠지. 민우는 목이 메었다. 그는 눈가에 차오르는 뜨거움을 참기 위해 세차게 눈을 깜빡였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김 여사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받아들여. 박씨, 우리도 한번 좋은 일의 일부가 되게 해달라고. 민우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거칠고 두꺼운 목소리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내라고 말해.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고맙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차게 침을 삼키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약속했다. 병원 안, 소율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희망이가 안겨 있었다. 그녀는 밖에 모인 작은 그룹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숨결이 추위 속에서 하얀 안개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팔은 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완고하고 소박한 친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진짜 완고하고 부정할 수 없는 희망, 기적이나 거창한 몸짓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훨씬 더 강한 무언가에서 태어난 희망, 공동체, 연결,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작은 마을의 조용하고 격렬한 사랑에서 태어난 희망이었다. 나중에 민우가 희망이의 작은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가슴이 꾸준히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는 소율의 손이 자신의 손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지쳤지만 빛나는 미소였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오. 밖에서는 폭풍이 창문에 대항하여 울부짖었지만 안에서 그들은 깨질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었다.